제가 한전전력연구원에 있는데 오늘 이분들이 저 대학생하고 대학원생 그리고 주로 이공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나중에 우리 연구원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를 들어보고 저희 연구원이 괜찮겠다 싶으시면 요즘 많이 뽑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약간 행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회사에서 정년퇴직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입사원들 저희 올해 석박사급만 해가지고 40명을 뽑았어요. 이게 저희 연구원이 지금 한 500명 되는데 이 정도로 뽑은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앞으로 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뽑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정년퇴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운 세대,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여담입니다만 한전이 앞으로 5년만 지나면 입사 10년 이내가 거의 한 60%가 된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제 새로운 세대로 턴하는, 그러니까 교체되는 시기거든요. 서론이 길었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그림이 서남의 그 실증단지 60메가를 지금 몇 대 이게 하나, 둘, 셋, 넷, 5줄 하고 이게 4줄인데 여기 이제 일부분 설치된 사진입니다. 이 이제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게 원래가 그러니까 지금 탐나라든가 뭐 영광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니어쇼죠, 니어쇼. 그러니까 옵쇼가 아니고 그러니까 니어쇼에 해당이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제 옵쇼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런 외해형,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가 초기에 이제 뭐 1, 2km나 이런 데는 연습용이죠. 실험용. 이게 이제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베드 형태로 시작을 했었고, 궁극적으로 해상풍력의 취지가 사람이 안 보이는 데 하자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10km 바깥에, 10km면 거의 이제 한 손톱 정도 크기로 보이는 거리입니다. 그런 데 이제 설치한 게 기본 컨셉입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의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해상풍력의 원래의 정의가 파도 치는 데 설치하는 게 해상풍력입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은 IC 규정으로 하면은 해상풍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나 이런 데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그런 정의가 있는 거고, 근데 또 정치적으로 뭐 금전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해상풍력으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3가지 그동안에 제가 발표했던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제 해상풍력, 국내 해상풍력 전체의 현황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부분들은 제가 어민들한테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재료를 던져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주의 깊게 저희가 어민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간 이제 해상풍력 수용성 확보에 있어서 고려해볼 만한 몇 가지 몇 가지 부분들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이 미래 청정 주력 에너지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재생에너지나 태양광이나 이런 게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청정 이 이미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거의 어떤 이 민원의 대상이고 갈등의 대상, 이런 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확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도 당연히 일어나는 거지만, 애초에 우리가 지향했던 말 그대로 아까 이제 앞에서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어떤 대안 에너지로서 이런 부분들의 사회적으로 좀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은 이제 태양광하고 달리 사실은 거의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을 대체할 수준의, 그러니까 500메가나 1기가, 원자력 1기가 1기가잖아요. 1000메가. 화력이 이제 500에서 한 1기가 사이고, 그래서 그거급으로 개발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이 사이트는 아마 해상풍력에 관심 있으면 좀 아실 겁니다. 포시 옵쇼닷컴이라고, 모르셨다면 오늘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전 세계 모든 해상풍력 단지에 정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터빈 위치부터 해서 어떤 배를 썼고 뭐 돈 얼마 들었고 그 모든 정보들이, 그러니까 여기 영국에 있는 조그만 제일 처음에 몇몇 애들이 시작을 했다가 지금 어마어마한 TV를 구축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돈을 받고 이제 가공한 데이터를 팔기도 합니다. 저희가 뭐 한 5, 6년 전에 이 애들 만나봤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그 전 세계 신문 검색해가지고 신문 서베이 해가지고 자기들이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했는데 저한테도 여러 번 전화 왔어요. 국내 자료를 업데이트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이트 들어가면은 굉장히 사실은 다양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봐보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이제 다 개발 예정, 일부가 개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왜 인도 팜이라고 하니 개별도 팜이지만 거의 사실은 풍력, 해상 풍력가 팜이잖아요. 거의 밭이잖아요, 밭. 그래서 이 어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근해는 없습니다. 여기는 아예 애초부터 이의지, 그러니까 그 자기 영해내는 사실 하진 않았어요. 환경부가 독일은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해수부가 또 굉장히 세는데 역설적으로 독일은 해수부하고 환경부가 이 사이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략으로 갔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아까 제가 서남에 2.5기가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초기에 어디를 참조를 하냐면 독일의 모델을 참조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독일이 이제 덴마크라든가 그 전에 풍력 어떤 선발 주자들이 있었어요. 베스타스라든가 이런 데가. 근데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좀 자존심이 있는지, 그러니까 독일이 내세운 게 이제 점프 스타트 전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스타스 3메가가 거의 세계를 평정하고 있는데 저걸 우리가 따라가면은 계속 뒷공무만 쫓아가니까 아예 우리는 5메가로 가자. 그리고 우리는 아예 외해로 가겠다. 그때만 해도 이제 근해였었기 때문에 그 모델로 갔고요. 그리고 영국은 터빈은 우리는 안 만드는데 주변 연관 산업을 키우자라고 했고, 지금 영국의 어떤 그러니까 터빈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영국의 대부분의 서플라이 체인이 다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얘들보다 다 늦었잖아요. 그래갖고 프랑스는 저기를 뒤쫓아가기는 그러고 프랑스는 지금 부유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후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점프 스타트 전략으로 저희가 5메가 이상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서남의 그 실증 단지부터. 근데 이제 그게 뭐 하여간 국내 여러 여건들이 안 좋았고 삼성이나 삼성, 대우, STX 얘들이 다 사실 중간에 터빈 개발에 실패를 하면서 지금은 3메가로 끝났지만 참 아쉽습니다. 그게 좀 성공을 했었으면 저희가 여러분들도 진짜 어마어마한 어떤 이 해상풍력 붐 속에 졸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이 사실은 다 그 어떤 해상풍력의 기본 철학으로 지금도 외국에도 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이쪽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나라가 바람이 안 좋다고 하는데 중국이 대만 이쪽 부분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나라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다는 더 해저질은 더 안 좋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중국은 지금 갈라파고스가 돼버렸습니다. 왜냐면 외국하고 초기에 교류를 하다가 거의 이제 고립 전략, 그러니까 자기 내부에서만 알아서 하는 구도로 가가지고 지금은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외국의 풍력계에서 중국을 더 이상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쟤들은 이제 딴 세상으로 아예 이제 분리가 돼버렸고, 그래서 저희나 일본이나 대만 이쪽이 이제 외국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501기가라면은 뭐 거의 돈이 조 단위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기가다 그러면은 거의 뭐 5조에서 6조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이제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거대 장치 산업이고, 이 연관 산업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꼭 기계과만 하는 게 아니고 기계, 환경, 토목, 해양, 조선, 거의 이공계 모든 과들이 다 결합되어서 하는 산업이고, 여기는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장기간 소요되고, 그러니까 발전 사업이면서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내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백서 2016년, 그러니까 최근 것은 사실은 수치가 약간 변경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33.2기가라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게 요 세 개입니다. 탑 나오고 이거하고, 그리고 60메가가 올 10월에 준공 예정인 거고,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사업 추진하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게 2.3기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기준으로요. 그리고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이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취합한 11기가가 이제 지금 사업 추진 의사를 표명을 했고, 이건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최근에 만든, 이건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백서 2018 하면은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어떤 이제 그러니까 개발 후보지를 애견이 처음으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나름대로 구글에 입혀가지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국내에서 개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단지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구글에 뭐 KMG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은 데이터 관리가 되죠.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사실 시나리오를 짜봤는데, 사실 이제 한전에 있다 보니까 아까도 이제 뭐 개통 준비가 안 돼 있다 했잖아요. 전력 개통 관점에서 개발 시나리오, 이 부분은 제가 2017년에 이제 발표했던 부분인데, 저희 2030에 보면 2030에 이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20%라고 하는데, 20% 중에서 실제로 이제 V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Variable Renewable Energy, 그러니까 전력 개통에 영향을 주는, 이제 들쭉날쭉한 것이 한 13.4% 정도 됩니다. 이게 보통 이것을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그거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설치 용량을 보면 태양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실제 발전량은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태양광이 이제 초기 가고 후반기에 이제 풍력이 가는 그런 구도인데, 해상 풍력을 나름대로 그 목표 용량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거의 이런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나름대로 이건 추진되는 단지 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단계별로 하자고 주장을 했던 건데, 이 어떤 제일 처음에는 어차피 대규모 같은 경우는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소규모 연한형으로 이렇게 한 1.74기가 정도 제가 파악을 했고, 2단계로 500메가와트급, 3단계로 기가와트급. 사실은 이제 이 기가와트급을 저희가 이제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걸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기가와트급으로 가야지 한 150원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단계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저희 구매 가격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제일 저희가 비싸게 사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외국의 업체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최고가로 저희가 해상풍력을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생에너지 설비 중에서 경제성 분석을 하면 해상풍력이 1등입니다. 경제성이. 그러니까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이제 그 의미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경제성이라고 하면 비싸게만 사주면 경제성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개발 단가를 낮춰야 되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뭐 300원 이상으로 구매해주면은 그건 타 에너지원하고 경쟁해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건 그 국가의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목표가 있는데, 이건 사실 거의 이 정도 급으로 대규모로 개발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 정도 대규모로 개발해야지만이 국내 산업이 사실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간 한 300~400메가 정도의 어떤 건설 물량이 있어야 한 15년 정도 지속이 되면은 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달성을 하는데, 이건 국내에서 거의 내수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왜냐면 풍력터빈 수명이 20년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20년 동안 그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리파워링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충분히 사실은 저도 뭐 터빈사들한테 꼭 굳이 수출을 생각할 필요 있느냐, 국내 내수 가지고도 사실 우리나라 기업 규모 가지고는 충분히 가격 다운하면서 버틸 수 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어떤 이제 그 대규모하고, 또 하나는 이 단지가 개발 부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미리 한 10년, 20년 정도 플래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건 뒤에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이제 뭐 옛날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상풍력은 지금 9기가 정도가 발전 사고가 나왔는데, 이게 뭐 5% 10%밖에 성공률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이제 개발할 것인가 하고, 아까 이제 유진 상무님은 이게 그러니까 육상풍력이 주가 되지 않겠냐고 주장을 하시고, 저는 이제 해상풍력으로 이제 이렇게 플라팅을 했는데,
지금 아까 말한 2.2기가 2.3기가 단기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이 시기에 얼마나 개발되느냐고, 그 다음에 그 대규모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2025년 이후에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런 어떤 얼마나 지금 시기에 빨리 플래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이제 산업뿐만 아니라 그 뭐야 3020 달성에도 뭐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국내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력 산업의 관점에서 해상풍력을 보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제조업의 관점에서 봤어요, 산업부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모토가 뭐였냐면은 서남의 2.0기가 할 때도 세계 제3위의 뭐 해상풍력 강국이 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키우겠다 했지 재생에너지를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3020하고 달리 재생에너지 용량을 늘리겠다는 개념은 없었어요. 여기서 연습해갖고 해외 수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은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내수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작업자득 시장. 왜 그러냐면 중국이 만약에 오픈된 사회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중국하고 협력하면 돼요. 근데 중국이 거의 갈라파고스 섬이 되기 때문에 근다고 해서 일본은 해상풍력이 그렇게 조기에 빨리 가기 어렵습니다. 너무 깊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제 재생이 3020에 이 정도 물량을 달성한다 그러면은 거의 사실은 뭐 내수 시장으로 전체 서플라이 체인을 한 15년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 풍력 산업 관점에서 이 어떤 이제 국내 산업 공급망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선진국 수준의 이제 COE, LCOE 이 부분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 수용성 부분들은 정부나 지역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솔루션이 필요한데 이건 뒷부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해상풍력이 지금 부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어떤 이 전력계통이라든가 군사 영향이라든가 해양 환경 이런 부분의 제약 조건들을 가지고 아직까지 뚫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저희가 최초의 서남 해상풍력단지를 잡을 때 뭐 제약 조건 검토한 건데 이게 ADD 국방과학연구소의 사격장입니다. 이 사격장이 이렇게 깔려 있고 이건 공군 훈련 구역이고요. 이건 해경 훈련 구역이고요. 또 해군 또 시험 구역이갖고 전체 바다가 사실은 여러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실 협의해서 뚫어야 되고, 이건 저희가 한 5, 6년 전에 나름대로 해상풍력 애기평에서 중장기적으로 COE 절감 방안을 사실 수립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가지고 각각의 부분에 어떤 연구할지도 다 이제 추려냈었고요. 근데 이제 참고로 이런 뭐 비용을 줄이려고 그러면 일단 터빈을 크게 만들어야 되고요. 터빈을 크게 만드는 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5메가, 8메가 이상으로 터빈 용량을 늘려야지만이 경제성이, 그러니까 터빈 자체 가격은 올라가는데 사실은 BOP 부분의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었냐면은 이런 운송 설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사실은 가격 다운할 수 있는 요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20년 정도의 이런 어떤 국가적으로 입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산업체가 시장만 명확하면은 사실 산업체들이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있는 기업조차도 사실은 언제 얼마나 터빈이 설치될지 몰라가지고 거의 망해가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사실은 국가주도로 좀 이걸 헤쳐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초기 정부는 이건 지자체가 해야 된다라고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 요즘은 최근에는 사실 국가가 약간 개입을 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약간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이 수용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들이나 지자체라든가 우리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화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화시킨다고 하는 게 하나 이제 이겨야 되는 대상으로 설정하는 순간 대화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필수적으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고 해결 가능한 분야. 왜냐면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외국 애들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실제로 얘네들은 우리보다 더 똑똑한 주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사실은 현명하게 요구를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덴마크에 이제 지금은 웨르스테드 이름을 바꿨지만 동에너지 사람들하고 옛날에 한번 가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얘네들은 입지 환경 관련 부서가 한 30-40명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그냥 주민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부터 거의 어떤 그 매뉴얼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그 어떤 민원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즐겁게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은 가서 술 먹어야 되고 진짜 뭐 감정이 호소해야 되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의외로 사실 그런 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말한 저는 해상풍력이 터빈하는 사람만 기계하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과학자들이나 환경이라든가 뭐 국방이나 이 전체의 전공자들이 달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계를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뭐냐면 국내 해상풍력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제가 풍력에너지학회 환경정책 분과장입니다. 이사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풍력에너지학회에 환경하는 사람이 30%를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하는 사람들 20%, 기계하는 사람들 30%이 정도의 회원들로 많이 그러니까 꽉 찼을 때 국내 해상풍력은 거의 본궤도로 올라간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최근에 많이 노력은 하긴 했지만 그리고 해양이나 환경하는 사람도 많이 이제 개입을 했지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금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이 이 어떤 이제 환경이라도 해양하는 사람들은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업자가 아무리 뭐 이거 영향 없다고 그래도 주민들이 믿겠습니까? 왜냐면 당사자잖아요. 싸움이 붙고 있는 건데 당사자가 얘기하는 걸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런 부분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고 저희가 옛날에 영국에 사실은 유명 해양연구소나 이런 게 다 돌아다녔는데 저희가 그때 주민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 화상으로 그 영국에서 최고의 전문가들 다 인터뷰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돌고래에 이렇게 센서 달아가지고 풍력단체 돌아다니는 돌고래 다 모니터링도 하고 있었고요. 그 정도로 사실은 저희 나라가 이 정도 부분에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지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없는 데이터 가지고는 서로 목소리만 키우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는 국가나 이런 데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의 이 편입 분배, 이건 제가 뒤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전력계통 같은 경우도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모든 민간이든 사업자들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놔요. 그래놓고 나서 한전에 와서 개통 연계 안 해준다고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한전 욕하고 다 사업을 접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저도 민간한테 수도 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또 이제 한전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한전 입장에서는 뭐 마음 중립성이라고 해요. 마음 중립성. 그러니까 한전에서 변전소를 어디다 지을 때 그걸 한전만 자의적으로 하지 못해요. 자의적으로 했다가는 그 사람이 이제 잘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객관적으로 했다라는 사실은 어떤 여러 입증 절차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유진 사모님께서 한전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공기업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어디 짓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이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아까 이 계획지하고 연계해서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기가 단위로 확대를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도 뭐 2030년이면 100원 때까지는 진입을 시켜야지 좀 떳떳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30원, 아니 300원 그런 고가의 정말 근데 지금 가격으로는 제 감으로는 제가 저희 사업부서에 맨날 이야기하는 게 저희가 10억 나지 않은데 저희는 한 40억에 개발할 자신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개발하는 기술로 메가와트당. 근데 지금 가격 구조로는 메가와트당 60억으로 건설을 해도 경제성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지금 근데 이게 스프린트 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5년 동안 스프린트 보너스를 시행을 했으니까 5년 내에 빨리 시행하면은 가격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제도가 한 5년 정도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5년 안에 건설될 게 별로 있어 보이질 않아가지고 근데 하여간에 이제 초기에 산업을 이렇게 딱
그 유발시키기 위해서 초기에 이런 고가 전략을 피는데 이게 이제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오래가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그 가격에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 이 부분을 이건 제가 이제 주민들한테 제가 제주도하고 주민들한테 한 100번 정도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어민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제가 제안한 내용이고 그 다음 내용인데 자 아까 말한 육상폭력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해상폭력보다는 바람은 적고요. 그리고 어떤 주민들의 사는 거리에 가고 이격거리는 가깝고 해상폭력은 50km입니다. 그리고 단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요. 그리고 해상폭력은 사실은 오히려 이런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들 계속해서 소음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해상폭력 여기다 지을 것이라고 한번 모시고 갔는데 그 이후부터는 소음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육상 소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주민들끼리 하면 야 여기 소리가 저기까지 들리겠냐 하면서 그냥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아무리 뭐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근데 이제 사실은 해상폭력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업이라든가 선박항해.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항행의 권리 바다에 항행의 권리는 기본법 비슷하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제법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어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쿼터제예요. 그러니까 외국하고 똑같아요. 얼마만큼만 잡아라고 할당량을 주게 해주고 어디서 잡아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내가 여기 그물 쳐가지고 맨날 잡았기 때문에 여기 내 땅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면허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먼저 잡는 게 임자예요. 근데 양식은 이제 면허 영역인 거고 그래서 이 어업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도 단위로 광범위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해상폭력을 어디에 만들든지 간에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건 EWE에서 짤막하게 사실은 해상폭력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것을 제가 번역을 해 놓은 건데 이렇게 EWE 그러니까 유럽의 이제 폭력산업협회에서요. 그래서 이격거리가 그러니까 높기 때문에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제 관광 자원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그 어류와 해양생물 좋은 서식처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이제 사실은 이제 환경 영향으로는 건설할 때 파일 항타나 소음이 발생한다. 그리고 어쨌든 해저면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서 생물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독일의 환경부에서는 그 자켓 방식을 권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노파일하고 자켓하고 제가 이제 그 문서를 봤는데 뭐냐면 해저면에 이렇게 차지하는 면적을 가지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자켓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자켓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물론 독일은 사실은 수심이 깊기 때문에 자켓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자켓을 권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상폭력이 환경 영향이 있냐 없냐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변화죠.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육상에 비해서는 단지가 크기 때문에 어떤 복합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육상의 소음이 아니라 해중의 소음과 진동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슈가 됩니다.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저주파죠, 저주파. 그래서 물속의 것이 더 멀리 갑니다. 더 멀리 갑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저희가 그때 연구해 가지고 이쪽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해봤는데 사실은 어류에 왜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놈이 있고 싫어하는 놈이 있죠. 그러니까 해상폭력 단지를 건설을 하면은 그 인근에 어종은 바뀝니다. 어종. 그러니까 여기를 좋아하는 애들은 오는 거고 싫어하는 애들은 딴 데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얘네들은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를 다 오픈해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리사항들도 다 오픈하게 돼 있어. 우리나라도 그 시스템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업자하고 환경부하고 그 중간 논의한 자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영국의 어떤 사이트를 가면 거기에 제가 이제 봐봤는데 거기서는 항상 소음에 대해서는 그런 영향이 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영향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물고기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이거 한 물고기 규명하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근데 물고기가 몇만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노운이라고 나옵니다. 언노운이라고. 이건 사실은 어느 지역에 어떤 게 주산업인데 이게 없었다면 그건 역학조사에서 밝혀야 될 것이지 선언적으로 결론을 내릴 영역은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세불 퇴적, 이건 서남의 주민들께서 가장 강력하게 이 세불하고 퇴적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EI에서 KI에서 이제 정리하는 건데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오래전에 한번 실제로 풍력단지의 전과 후를 이렇게 그러니까 환경영향 조사를 해놓은 것을 논문을 뒤져봤어요. 근데 이 논문에서 유일하게 이런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사실은 어류 전체 개체수는 증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 보면은 종 다양성은 사실은 떨어집니다. 네, 단순해진다는 거죠. 개체수는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큰 고기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홍합 같은 담치 종류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대신 그러니까 각각 꽃게 같은 애들도 늘어나고요. 근데 이제 해저류 부분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의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초기에 사실은 그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뭐 그러니까 하도 이제 제일 처음에는 어민들이나 저희나 해상폭력단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했던 게 해상폭력단지 이제 디자인 베이시스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저희가 만들어갖고 이제 주면서 진짜 뭐 세불이라든가 온갖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뭐 이해하시는 분들 있지만 실제로 해상폭력단지를 서해안 같은 경우 가까운 데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파도가 깨지는데요. 이제 생파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는 또 파도가 깨져갖고 물살이 되게 빨라져요. 그러면 그런 데서는 또 세불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서남의 실증단지가 그 세파대까지는 가지 않고 바로 바깥이, 그러니까 파도가 적어도 깨지지 않는 영역, 그러니까 수평으로 흐름이 생기지 않는 그런 영역에 저희가 사이팅을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역할 EW에서 이제 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런 부분 많이 하기로 인공호초 기능이 있고 집어 기능이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했어요. 왜냐면 제일 처음에 저희는 해상폭력단지 안에는 그냥 배들이 못 지나다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해상교통위험 평가도 받았고, 근데 사실 그 조건에서는 저희가 어민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치를 해보니까 이 두 가지 언급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단지 내 어업을 비허용해가지고 오히려 사실은 해양 생태계가 좋아진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바다의 생태계가 남에게 문제예요. 많이 잡아서 문제지. 근데 이제 해상풍력단지를 만들어놓고 그 영역을 아예 어업을 하게 하지 않으면 거기서 자란 고기들이 바깥에 나가서 잡히기 때문에 훨씬 사실 수확 어획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어떤 조건으로 개발을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영국이나 스페인, 덴마크 일부 같은 경우는 단지 내 어업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사실 이제 비허용 모델로 가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는 유럽이나 이런 데 비해서 연안어업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민들이 엄청나게 조직화되어 있어요.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 가서 저희 어민들 데리고 가면 유럽에 가서 초반에 화냈어요. 아 이렇게 바보들이 있는데 데리고 가고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수협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거의 막 그 전투력이 왕빵인 어르신들인데 거기서 그냥 뭐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갖고 참 막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사례를 보면 이건 셀 수 없이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나 사후환경평가 보고서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제일 처음에 기상탑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기에 풍력단지를 지으려고. 그래서 4,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봐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이제 거의 요 홍합으로 지주담치가 이제 완전히 달라붙어 있고, 이건 그러니까 최초로 100메가와트 이상의 외해형 해상풍력단지가 호르스의 원인데 거기 안에 사실 기초 구조물에 달라붙어 있는 이제 머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인공어초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건 요 켄티시 플랫이라는 사이트에 사후 환경조사 보고서를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배 지나다니는 기록들이에요. 이 안에서 실제로 이렇게
여기는 트롤5까지 허용을 하더라고요. 어업 활동이 지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사실은 어민들한테 설득시키기 아주 힘들었어요. 지금도 거짓말이라고 해요. 배 못 들어가는 니들 어업도 못 하는데 못 들어가는데 왜 그거 한다고 하느냐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 8년 전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여기는 영국은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본받을 게 영국은 관습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가이드라인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베스트 프랙티스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정하기보다도 사실은 잘된 사례라든가 막 그 어떤 지침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업자들끼리 협력하는 그런 모델이 돼 있고, 그리고 이거 이제 뭐 어업영향 저감 대책은 이게 해상풍력 전문 연구소입니다. 폴이라고 여기도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여기서 거의 환경이랑 이런 관련된 보고서들이 뭐 수십 건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게 설계 지침이에요. 애초에 이 어떤 네 가지 포인트를 잡고 해상풍력단지를 설계를 해라. 상업적인 어업 활동을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기존 어업 활동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목표 종하고 서식지를 증식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새로 어업을 만들어라 라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그리고 저희 나라도 이렇게 하자고 했고요. 지금 이제 이 어떤 방향이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방향의 모티브가 된 겁니다. 이제 관광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관광이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회적으로 다릅니다. 뭐냐면 덴마크는 여기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는 터빈이 덴시 터빈입니다. 이거 덴마크의 농부가 만든 터빈이거든요. 네. 그거 한번 찾아보면 재밌을 거예요. 덴시 터빈의 유래가 덴마크 제일 처음에 그 농기계 만드는 데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원자력을 하는 연구소에서 완성한 터빈입니다. 네. 리소라고 하는 게 원래 원자력 연구하는 연구소였는데 걔네들이 그 다음에 신재생 하면서 그러니까 농기계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터빈을 국가의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완성한 게 데니시 터빈입니다. 이게 최적이어서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미국하고 경쟁을 하다가 미국은 그냥 석유에 취해서 그냥 멈췄고 얘네들이 10년, 20년 동안 해가지고 그냥 주변을 다 완성도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세계 표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날개 4개짜리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못 바꿔줘요. 이제. 근데 이제 덴마크는 그 정도 해상풍력하고 친한 나라에서는 관광상품화 되는데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풍력 터빈을 보러 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가까이 지면 안 되죠. 안 보이는 데 지는 게 그러니까 관광으로 삼으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대부분이 피하고 보상 단순 구도였는데 한번 협력을 하고 공대감을 하고 편협을 공유하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것은 사실은 저감방을 하고 사실은 이것도 안 되면은 보상이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표를 분명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아무리 살펴봐도 전력도 생각하면서 나머지 편입도 충분히 늘릴 수가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 컨셉이었고 저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 방향으로 쭉쭉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초기 버전입니다. 초기 해상풍력하고 이제 양식을 같이 하면은 초기에 사실은 검토를 해보니까 해상풍력과 이런 협업을 서로 쉐어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풍력 사업자는 한 1.2%, 1.6% 더 추가적인 이득을 얻고 그 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27.6% 이 정도의 어떤 그 편익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초기 컨셉이었고 이런 독일의 그 벨라버이라는 양반이 이런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풍력단지 안에 이렇게 양식 설비를 만드는 초기 실험을 AWER라는 독일의 그 연구소에서 벨라복 박사가 이 실험을 했고요. 그렇지만 여기도 큰 규모 실험을 못했어요. 그리고 영국의 이제 귀인트모르라고 여기는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를 할 때만 해도 사실은 이거 설계 단계였었는데 설계 단계에 이렇게 그 풍력단지 안에 어떻게 어업 설비들을 배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공간 설계라든가 이용도 평가
운영 지침 이런 컨셉들이 나오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국내에 맞게 이제 구체화시켜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생각을 한 게 여기가 이제 해상풍력단지 맞는지 이런 컨셉을 놓고 저희가 사실은 국내에 그 수산업 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 이 양식 플러스 자원 조성 한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그런 모델들을 이제 그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을 사실은 어민들한테 제안을 했고 어민들이 아 이거면은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발표를 듣고 처음으로 어민들이 하여간에 플랜카드만 잔뜩 붙여 놓으셨다가 하여간에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떤 몇 년의 과정이 거쳤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해상풍력, 그러니까 한국 해상풍력이 6년, 7년 정도 온갖 어떤 토론회라든가 이런 데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조업 감소를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생태계 영향, 그리고 소통 부족, 피해 보상 불만, 고용 창출 부족, 사업 경제에서 부족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 정도 비율로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어떤 테마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해결하는 대안으로 이제 뭐 제시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하여간 주민참여개발, 친환경업 회사의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여간에 좀 너무 장황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하고 수산업하고 협력의 외국 사례를 보면 아까 그 콜이라는 데서 4가지 방향을 제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다른 관점으로 그 안에 내용은 비슷한데 다른 관점으로 수술하는데 이 관점도 한번 볼만합니다. 뭐냐면 이건 해상풍력을 거의 이제 그 해상풍력을 건설하면서 이해관계자들하고 갈등의 포인트입니다. 먼저 이제 공간 갈등하고 접근성. 이거 뭐냐면 해상풍력 단지가 있으면 아무래도 배라든가 이런 접근의 제약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업의 제약에 대한 공간 갈등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해상풍력 터빈이라든가 해상풍력 유지관리 선박이라든가 어선하고 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전 관련입니다. 그리고 뭐 자산 손실, 그러니까 서로 충돌해서 뭐가 부서진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제적인 기회 감소, 이건 아까 뭐 이제 조업구역 축소로 인한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환경 영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관심사고, 이 각각의 영역에서 사실 이런 어떤 해결 방법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부족한 부분인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수협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가 이 어업 연락관 제도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자가 그 근처에 나름대로 수산업 쪽 어업인들 중에서 사업자의 이야기를 해줄 만한 사람들을 선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민들도 대표자를 해갖고 그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대화가 부드럽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너 어디서 왔냐, 너 이 동네 사람 아니지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어업 연락관 제도들을 대부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각의 여러 어떤 관련된 파티들 간에 어떤 여러 채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적어도 뭐 수조의 사업을 하면서 이런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 게 우리나라가 사실 좀 이렇게 말하는 대화의 능력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 이런 사업 개선이라고 하는 게 어업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배치가 되고, 이 부분들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에서는 기본 개념이 융합을 통해서 편익을 증대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전 사업의 편익을 나눠 갖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공존이라든가 상생이라든가 협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코로케이션이라고 해요. 같이 놓인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공동 위치라고 공존이죠. 공존인데 코로케이션의 의미가 뭐냐면 한쪽이 한쪽을 지원하는 게 코로케이션은 아니에요. 둘이 서로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걸 쉐어해갖고 서로 이익을 만드는 게 이제 공존이죠.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개발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이 자료를 봐보시면은 공학자들은 이제 숫자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식을 이해를 하시면은 거의 경제성 평가는 다 하는 겁니다. 한번 이거 봐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기본 개념은 양쪽 다 해결의 편익을 늘려보자는 거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제 해양 공간을 공동 이용을 하고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방법론으로는 자원조성 양식 상당의 증대, 그리고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통항 허용을 법을 바꾸고 안전구역 설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런 어떤 비전을 제시를 했고요. 이거 좀 실험한 거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얘가 해상풍력, 서남해 해상풍력인데 여기다가 저희가 실증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업을 실증할 수 있는 부분, 얘가 서남해 실증단지고 여기 이런 부분들이 다 어초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 양식장이거든요. 여기만 텅 비어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는 사실은 여기도 어초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고기가 안 오는 지역입니다. 고기가 여름철에 일시적으로만 오고,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 데죠. 여기 먹이 많은 데서 여기서 여기 건너가고 그래서 사실 여기 풍력대원지가 들어서면 휴게소가 들어서는 겁니다. 휴게소, 그러니까 풍력, 그러니까 고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거처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고기들이 이쪽으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 주민들이 짧은 거리만 가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궁극적으로는 그런 구조로 수산 자원 조성 설계를 하고 양식장도 만드는 그런 컨셉으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여러 실험을 했습니다. 대안 실험을 하고 이 안전 시스템까지 그러니까 운영 시스템까지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뭐 저희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지역 주민들한테 제안을 2013년에 했고, 그 다음 중간에 지역 주민 현장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했고, 의미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지역 주민하고 이 공정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공정 포럼이 뭐냐면 지역 주민하고 사업자만 만나면 맨날 보상 얼마 줄 거냐, 해당되냐 안 되냐고 싸우는데, 이 공정 포럼은 제가 이제 룰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보상 이야기하지 말고 아까 우리가 코로케이션이면 서로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러면 그것만 논의를 하자.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보상을 논의하지 않고 해상풍력하고 관련돼서 서로 어떤 브레인스토밍에서 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익을 찾을 수 있는 구조로 해가지고 여러 벤치마킹, 외국에도 같이 나갔었고요. 이런 통영울진, 내일 가시는 가시리도 갔었고, 이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풍력단지를 유치를 했습니다. 육상풍력을. 왜냐면 땅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서 그 정도로 이제 주민들하고 어떤 하나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보는 눈을 주민들한테 만들어주니까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진화가 됐었고, 이건 참조로 일본도 사실 유사하게 이런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고, 이건 이제 아까 말한 독일에서 제안이고, 이건 뭐냐면 노르웨이인가요? 거기에서 외해 지역에 사실은 이제 어떤 부상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한 양식 그런 부분만 아니라 여기가 이제 사실 확산단지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에 일부는 사실은 아예 물고기 키우는 자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양식하는 대로 만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해수부에 이 부분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해상풍력을 할 때 방역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아예 수산자원, 방역 수산자원 조성까지 같이 설계를 하자. 그래가지고 지자체하고 해수부하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풍력 사업자가 거기에 어떤 협조를 해주는 그런 구도로 만들자고까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건 이제 단지 운영 프로토콜을 사실은 또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야지만 서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실제로 아까 편익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해상풍력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라든가 어민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해상풍력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이라든가 화력이라는 게 대해서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나는 재생에너지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그건 전제로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가치 투쟁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이 어떤 여기 아까 그 이익 공유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편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관심사입니다. 여기서 제가 솔루션을 주기보다도 실제로 이렇게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의무로 보상금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공유선 점사료가 나갑니다. 또 사업자 세금도 내고요.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 펀드라고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주법에서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 참여해서 주민 소유도 시켜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어떤 직접이나 이런 부분들은 임의적으로 사업자가 사실은 지원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실은 지원책들이 많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내에서 이건 원자력 활용 신재에서 공통으로 사실은 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이런 세금이라든가 그리고 이 전력사는 기반기금에서 발주금에 나가는 거. 근데 해상풍력은 10km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5km에 해당이 안 돼가지고 저희 이제 법안을 바꾸려고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을 범위를 정의를 하려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지원이 나가고 또 아까 말한 이제 0.2 RC, 0.2, 0.1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사실은 그 재생에너지가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사실은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은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아까 거기에 어떤 그런 지원금을 가지고 이런 공전 상생력 해상풍력 단지를 사실은 지역 단위로 이렇게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 다르죠. 이건 어떤 지역의 산업 특성이나 이런 것이 다를 때 그 절차를 제가 그려놓은 건데 나중에 한번 곰곰이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영국의 여기가 호른시라고 여기가 지금 1.5기가 짓고 또 1.5기가를 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그 유명한 원자력보다 더 싸게 그 계약을 했다는 그런 단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거의 2기가 2.5기가 되니까 그 정도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커뮤니티 펀드로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돈이 저희 발주법에 지원해주는 그 정도 딱 수준에 지원해주고 있었고, 거기서는 이 지역을 이렇게 다 지원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5km 이렇게 갖고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저는 영국에 이제 저희가 갔을 때 풍력 찬성 NGO라고 이제 Sustainable Energy Alliance라고 이 어떤 단체를 만나게 됐는데 여기는 이렇게 풍력 찬성 활동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티셔츠 도안까지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해양 건강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많이 재료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해양 건강 계획법이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방법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해상 활동들 간에 서로 충돌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그러니까 멀티유스, 아까 말한 이제 코로케이션에 해당되는 거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가 사실은 하나의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영국의 플로우라고 여기가 이제 어업연락관이죠. 이 어떤 풍력 파티하고 수산업 파티하고 만나가지고 크라운 에스테이트에서 매년 어느 정도 회의를 하는 그런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떤 단위 어떤 풍력 단지별로는 이런 이해관계자 포럼들이 조직화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걸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좀 전형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을 줄 알고 후반에 엄청나게 달렸더니 좀 시간이 남았네요. 하여간 질문에 하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여기 텔레그램 방에 다 올려놨거든요. 또 보시고 내용에 대해서 마이크 좀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에너지 새로움의 김민근입니다. 네,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주민들 간의 이제 의사소통이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까 강의 중에 이제 주민들을 이해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주민들을 이해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말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을 이게 설득의 대상으로 이제 그 세팅을 하는 순간 뭐 이제 짧게 표현하면은 내가 사실은 당신을 가르치려고 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저희가 남하고 대화를 할 때도 아, 이 사람이 나의 위에서 하고 나를 가르치려고 들었을 때 그것에 공감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어떤 어업인이나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그 스탠스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등관리 모르겠으면 거기서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실제로 이렇게 표출하는 거하고 그분들의 실제 어떤 속마음하고는 간극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분들은 우선 이제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어떤 뭐 공감대를 찾기 위한 어떤 의사소통 그런 과정들을 쭉 갔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말문이 트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가리키려고 들면은 싸움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저는 약간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저도 여러 조사 자료를 봐보니까 그런 과학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풍력 사업자들도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풍력 사업자들이 저도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저는 연구소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실 이제 뭐 맞닥뜨리는데 저희 사업부서나 이런 아까 뭐 유진 상무님도 이야기했지만 막 그 험악한 상황이 놓인다고. 근데 저는 사업자가 사실은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라든가 어떤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그 이제 그런 것을 근데 다행히 국내에서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 몇 년 지나서 그런 데 가서 이제 교육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감정이나 정치적인 그 제스처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현명하게 좀 가야지 일하는 사람들도 피곤하지 않지. 그 맨날 거기에 서로 저희가 또 선진국을 지향을 하는데 언제까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네. 갈등은 이때 그걸 사실은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해결하자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공생팀의 장현수라고 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전력 수급 관점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출력이 불안정하고 출력 제어가 어려워서 수급 균형 유지에 있어서 어려움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전력계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은 태풍이나 우천으로 인해 가지고 태양광이나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가 출력을 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전력 수급 유지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우리나라 전체 신재생이 그러니까 2040년까지 이렇게 연도별로 들어왔을 때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용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지금 당장은 사실은 뭐 지역적으로 국부적으로 문제되고 그 아까 말한 제가 이제 전력해동 영향을 주는 것은 그 VR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해양에너지 이 세 개가 베리어블입니다. 변동성 재생에너지라고 하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바이오가스라든가 이런 부분, 바이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디스패처블한 에너지라고 해요. 뭐냐면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거. 그러니까 전력계통에 이렇게 즉시 공급 가능하다 그래서 디스패처블이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그러니까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 상태에서는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별 문제는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해보니까 한 정상적으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2024년 5년 정도 17기가 정도 이상 정도 되면은 그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남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일반론을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생에너지의 그 불안전성,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그 독일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독일 같은 경우가 했던 게 뭐냐면 기존의 화력발전소를 다 부하 추종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런 출력이 변동 불확실하면은 그 대응하는 순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일 어느 정도 급하지 않는 거 화력이 대응하다가 이제 급한 부분들은 가스터빈이 대시하니까 가스炉에 비싼 것들이 대응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그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많아지면은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뭐 한 2-30기가가 한 몇 시간 내에 이렇게 대응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그걸 다 가스터빈으로 하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가 화력을 부하 추종으로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SS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배터리 ESS는 5분 내지 10분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바람이 짧은 텀에서 막 불안정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류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뭐 하루 단위나 일주일 단위나 이런 부분에는 장주기의 ESS가 필요해요. 근데 아직 배터리 ESS에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양수죠. 양수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양수는 원전 대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양수가 사실은 이용률이 그렇게 낮은 이유가 뭐냐면, 원전이 한순간에 꺼졌을 때 이놈을 쓰기 위해서 대기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률이 낮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탈원전 안 해도 사실 원전을 가동 호기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저가 계속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원전이 사실은 더 가동 호기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상태로 가요. 그 상태로 갔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때는 우리나라 양수를 가지고 사실은 그런 어떤 이제 대응하는데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또 이제 마지막에 안 되면 커테일먼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단을 시키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아직은 근데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단을 시키면은 보상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차단시킬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제도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수요하고 그 재생에너지 생산하고 거래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시장에서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내가 그때 생산을 안 하면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건 이제 주식처럼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시장이 생길 겁니다. 독일은 이제 이미 그런 시장이 생겼는데 저희 나라도 몇 년 후면 그런 시장이 생겨요. 전력 생산하고 수요 예측 잘해가지고 주식 거래하듯이 이익을 보는 사업자가 있을 거고 손해 보는 사업자가 있고,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시장 기능을 가지고 사실 컨트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통 또 이제 한전 자체적으로는 이제 개통 유연화 자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만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한전 내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여러 어떤 수단들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은 DR 시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그뿐만 아니라 DR뿐만 아니라 이제 재생에너지를 내가 이제 출력 예측해갖고 내가 내일 얼마 공급하겠다. 네, 지금은 하루 전 시장밖에 없는데 이제 며칠 전 시장, 1시간 전 시장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해 같은 경우에는 뻘 때문에 이제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해상풍력은 부유식 해상풍력은 어떤 경제성이 있는 방식입니까? 이제 좀 말이 잘못됐는데 뻘에 설치할 수 있는 해상풍력 터빈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뻘이라고 하는 건 지지력이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 서해안에 이제 뻘이라고 하는 건 해안 가까운 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해상풍력을 설치하는 서남해나 이런 쪽에 있는 데는, 그러니까 짧게 표현하면 모래반 흙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지력이 나오는 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뻘에는 설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지지 구조물이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 우리가 설계할 때 필요한 버티는 있죠. 지지력이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이제 다 공학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서해안은 사실 바람이 남해안에 비해서 좋지는 않은데 수심이 낮죠. 그래서 지지구조 설치 비용이 싸요. 그러니까 남해나 이런 데 비해서.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해가 그러니까 북해하고 우리하고 뭐 캐나다 몇몇 군데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 이렇게 낮은 수심으로 하고 넓은 바다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런 데가 조력 발전이 아주 유명한 지역인데 서해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람만 적을 뿐이지 사실 해상풍력 설치하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중국하고 우리하고 뭐 해상풍력 계속 설치하다가 나중에 언젠가 만날 거예요. 아니 왜냐면 북해보다 조금 깊지만 서해가 제일 깊은 데가 한 150m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중에 만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뭐 그때 되면 슈퍼그리드를 하겠죠. 서로 개통 연계하고 이런 작업을 하긴 하겠죠. 그리고 부유식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사실은 이제 기술 개발 모드입니다. 기술 개발.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부유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커머셜한 단계로 진입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경제성이,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부유식 풍력이 300원, 400원 나와요. 그러니까 그 LCOE가. 그래서 아직 시장에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의욕적으로 부유식을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규모 있게 부유체를 띄워갖고 실험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우리나라 조건을 해서 외국의 것을 바로 들여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외국산 터빈도 못 들여오는데 그 부유식을 바로 들여오지는 못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우리나라 부유식의 포텐셜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부유식의 기술 개발 어떤 단계가 한 10년 정도는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새로봄 팀의 당현민입니다. 오늘 인상 깊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번 1분기 한전 실적이 약 6천억 정도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어느 언론에서는 그 영업 적자의 이유가 정부의 탈원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전의 입장인지 궁금하고, 만약에 다른 입장이시라면은 그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적자를 기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여기 탈원전 하신 분 앞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요. 참고로 제가 해상풍력 하기 전에 원자력을 좀 했었어요. 네, 제가 원자력의 해안 재해 담당이었습니다. 네, 제가 원자력에 뭐 이거 지금 이야기해도 되는데 제가 보리 원전에 12개 설치할 수 있게 부지 배치 설계를 해줬습니다. 제가 입사 2년째. 지금 원흉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때 12개까지 지을 수 있게 제가 연구소에 처음 들어가지고 제가 한 200페이지의 보고를 써줬거든요. 근데 그것대로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로서 살 떨렸습니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실제로 현업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너무 말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근데 예, 저희 한전도 참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전 직원인데 저희도 괴롭죠. 왜냐하면 이렇게 적자 나면 이제 연구 못하게 하고 이제 돈 쓰지 말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원자력도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전한테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재생에너지도 하고 있고 원자력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한전의 공식 의견은 제가 얘기할 정부 정책을 따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은 좀 여러 대안들을 정부 쪽에 제시를 하기는 해요. 제시하긴 하긴 하는데 요즘 정부 잘 안 받아들여져가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가 심지어 저희가 적자 나고 있는데 전기요금까지 깎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저희는 정부 정책에 잘 따르고 있고요.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원자력하고 신재생을 보는 입장이 이랬습니다. 왜냐면 저는
원자력이 어차피 지원을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원자력 쪽에 이제 포화 상태에 다다랐기 때문에 더 이상 짓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멈출 수 있는데, 있는 원전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한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원전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신재생에 투자해라. 그게 그 한손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냐.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자력은 그러니까 원자력을 많이 하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익이긴 한데, 저희는 일관되게 신재생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사업이나 그런 걸 해보면은 전 세계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아직 지금은 화력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수출할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신재생 사업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해외 사업을 하다가 국내 상황을 봐보면은 거의 다 뜨악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져야 되나라는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신재생이 세계적인 대세가 됐는데도 국내에서는 아직 다 신재생이 논쟁의 영역이 돼버렸잖아요. 그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참 그쵸, 언론을 볼 때마다 답답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답을 뭐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했는데 사석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근데 한자는 그 정도 적자 나도 몇 년은 버틸 수는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풍전동화 팀의 김도엽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서남해 단지 실증이 끝났고 아직 앞으로 시범이랑 확산 단지가 남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서남해 단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산업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서남해를 시작하면서 진짜 한 5년 전부터 시범단지를 로딩을 시키려고 그렇게 산업부나 이런 데 이야기를 했는데 산업부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 정부는 그러니까 MB 정권에서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사실은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전 정권은 그냥 타이틀만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거의 방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획해준 보고서만 해도 3번이나 보고서를 써갖고 지금 착수해야지 시범단지 끝나고 나서 그 연간 뭐 100메가 이상 시장을 창출한다. 그래야지 국내 산업 큰다고 그렇게 보고서를 써갖고 했는데, 가가지고 과정한테 보고도 못하고 끝나요. 그 정도로 사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에서는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사실 서남해 2.5기가 프로젝트가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때 거의 그러니까 요즘에 해상풍력을 이야기하는데 서남해 2.5기가에서 주장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는 제일 처음부터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 외해형이었어요. 연안에 조그맣게 하고 그러는 것들이 아니라 그건 민간 영역이다라고 저희는 봤어요. 왜냐면 공기업에서 적어도 한전이나 발전 육사가 한다 그러면은 거대 자본을 투자를 해서 500이나 1기가와트로 국가의 산업을 이렇게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는데, 아직도 그게 대세가 안 됐어요. 아직 지금 아까 뭐 몇 기가라고 하는 것들이 다 조그만 단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대세가 안 됐구나라고 지금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400이나 500이나 이 정도가 됐으면 터빈사들 2-3개는 진짜 굳건히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5년 전에만 스타트해서 지금 착공을 해요. 그러면 지금 시중단위 준공하고 가면은 국내 터빈사들 몇 개는 살아남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래 놓고는 저희가 요즘에 산업부에 가면 맨날 꾸지람을 듣습니다. 너희들은 왜 못했냐고. 그러니까 제가 사석에서는 이야기했어요. 사석에서는 나도 진짜 할 말은 있다.
아니 우리가 꾸지람을 들을 정도는 아니다. 왜 아니 이전에 그렇게 우리가 하자고 했을 때 단 한 번 하자라고만 하면 되는데 그걸 그냥 어디 눈치를 보는지 말도 못 보내게 해놓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왜 안 했냐라고 저희 맨날 꼬중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근데 서남회가 사실은 저희가 풍력산업에 기여한 것들은 꾸지람을 듣지만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기업에서 공공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앞에서 매맞을 건 다 맞아봤어요. 아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방부를 뚫었습니다.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전파 영향 평가해가지고 해안 근처에 풍력단지 들어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2.5기가를 가지고 국방부에 가니까 대장이 만나주더라고요. 대장이 야 이건 국가를 위한 일이다. 너희들이 한번 이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전파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상에 지을 수 있게 됐어요. 그것도 사실은 국가 정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해수부에 사실은 해역영역비를 처음으로 사실은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이 어떤 공정 컨셉하고 그 다음에 장기 환경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요구한 것도 그거였었고 근데 요즘에 사실은 반대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여러 어떤 생활적인 시도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상풍력단지 안에 배가 지나다닐 수 있게 저희가 그 룰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상풍력단지에 이제 설계 기준이 된 디자인 베이시스를 제일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활용하게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 연구도 많이 개입이 됐고 그리고 서남해 풍력단지 관련해서 설치 선박도 한 대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여간에 좀 여러 향후에 저희가 싸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회 자료라는 걸 보시면은 많은 부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기가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친필사인의 이충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강의 듣는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어떤 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그냥 모델링에 그친 건지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이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고 컨트롤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궁금합니다. 그게 한전이라고 하는 어떤 기업이 발전을 하려고 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주민인지 아니면 정부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요.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국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그런 아무 룰이나 규칙이 없었을 때 저 부분을 제안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지역 어민들하고 그동안에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진짜 서로 동지가 되는 수준으로 진짜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지만 그 주민들도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사실 제일 처음에는 주민들하고 싸우기도 했었고 주민들이 저를 제압하려고 하더라고요. 휘하에 넣으려고.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친구가 됐습니다. 하여간에 저야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 안 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청와대에 고발하겠다고 하고 그랬는데 고발을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해를 하게 됐고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주민들하고 하면서 주민들의 많은 어떤 관점을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일정 정도 성취는 있었는데 그다음 이제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이 출연을 하고 또 지자체가 개입하고 정부가 개입하고 막 그러면서 국민들이 너무나 좀 파란만장하게 진행이 돼요. 근데 저는 하나의 재료는 떠줘졌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는 해수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 프레임은 동의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동의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서남의 실증단지 그 권역 내에 그 내부의 논쟁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좀 확정이 됐어요. 지금은 전국 단위로 좀 이 논의 구도가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수협도 개입을 하고 있고 이제 정부도 개입하고. 왜냐하면 초반에는 사실은 저희는 정부의 개입을 바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초반에 저희가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그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자체는 정부의 개입을 바라더라고요. 지자체는 정부의 개입을 바라고 이제 지자체의 의지로 정부까지 개입이 되면서 좀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 전국 단위로 확산이 된 거고 지금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된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뭐 이제 잘잘못을 떠나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제가 이제 맨날 하는 얘기가 아니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들은 다 드러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의 관점이 안 드러나고 뭔지 모를 때는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1학년인지 5학년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모두 이해관계자에 대해 어떤 의견들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이제 솔루션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갈등이라든가 그 신문에 나오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이건 더욱더 문제가 명확해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문가에 달라들어서 각각의 부분들을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각각의 개별 사업자들한테 이거 가지고 진짜 고생해서 가서 사정하고 막 감정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건 사실은 발달된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어떤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 말한 이제 인문사회과학 쪽하고 환경 쪽하고 이런 쪽에서 전문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뭐 저도 그건 100번 동일합니다. 맨날 어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야 회사의 이야기 그만하자고, 그건 걔네들 거고 우리 자료 한번 가져와봐. 근데 우리 자료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하나둘씩 저희 자료들이 쌓이고 있고 아까 말한 것 여기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하고 거기는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제를 좀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제3의 공적인 기관에서 실제 해상 풍력의 환경 영향을 조사를 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공개를 하자. 이게 피하지 않냐. 그래서 조만간에 올해 한 말 정도 되면은 이제 그런 사이트가 생길 겁니다. 거기에 그리고 저는 그건 좀 풍력계든지 아니면 여기 시민사회에서도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한 군데 조사한다고 또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뭐 바다나 아까 말한 생물 종류 많은 종류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또 특성도 다르고 지역 주민들이 주된 포인트도 다릅니다. 뭐 조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맨날 예고자료 인용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조사를 하고 실제로 객관적인 데이터, 우리나라 과학의 힘을 보여줘야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야지만이 갈등도 해결되고 그건 내 산업에 확장하고 그 결부가 되겠죠. 산업이 확장되면 그만큼 여유도 있고요. 그리고 온갖 파티에 달려들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친필사인의 신이철입니다. 저는 안전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나라 태풍의 주이동 경로가 서해안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서남의 해상풍력단지의 저희 나라 태풍 주이동 경로를 봤을 때 저 서남의 해상풍력단지가 거기에 맞는 태풍에 대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게 리소의 데이터 중에 얘들이 베트남의 태풍에 대해서 평가한 보고서가 검색을 잘 하시면 나와요. 사이언스 다이렉트나 아니면 구글 검색을 잘 하시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기본 컨셉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태풍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디자인 베이시스를 만들 때 우리나라 30년 태풍 가지고 그 사상에 대해서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각 지역의 그러니까 설계 풍속이죠. 설계 풍속을 다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50년 JMB든 100년 JMB도 다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우리 풍력 터빈 중에 설계 조건 중에 극지 설계 풍속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은 저희가 터빈을 설치 못하죠. 그래서 뭐 일례로
두중 터빈이 초반에 그걸 밑으로 못 시키니까 두중이었던가요? 하여간 두중 것은 그 내진 성능이 좀 약간 문제가 돼.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디자인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제작사하고 그 기술적인 검토를 인증 과정 이런 데서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기술적인 답변이고, 이제 어떤 제가 어민들한테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풍력 터빈이 실제로 태풍이 왔을 때 안전하다고 하는 게, 초기에 풍력 터빈들이 이거 유튜브라든가 어디 보면은 태풍이 넘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 넘어진 이유가 뭐냐면 초기에 풍력 터빈들이 그게 없었어요. 그 비상전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태풍이 오는데 그 주변에 그 전력 공급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 풍력 터빈이 요용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태풍이 이제 터빈의 뒤통수를 때리면 넘어집니다. 그냥 그 좌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태풍이 왜 위험하냐면은 풍력 터빈이 이렇게 요잉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빨리 못 돌아요. 근데 태풍의 눈은 이 태풍의 눈을 통과하기 전하고 통과하기 후하고 바람이 180도 바뀌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놈이 180도 턴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람 영향을 안 받게 요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극한적인 상황에 대한 설계인 거고, 그래서 요즘에 풍력 터빈들은 다 비상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 공급이 유지이 돼도 자기가 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풍력 터빈이 그 요잉을 하고,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에 맞춰서 돌기만 하면 절대적으로 안전해요. 왜 그러냐면 풍력 터빈이 가장 사실은 바람을 많이 받는 게 그 운전 중일 때가 가장 바람이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T-스피드 레이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바람하고 이놈이 돌아가는 거하고 딱 속도가 정해져 있는데, 자, 오는 바람하고 이놈도 돌아가는 두 개 딱 맞붙어 있을 때 이 블레이드가 끝단에서 작용하는 게 거의 90m/s의 풍속이 견딜 수 있게 블레이드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제어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제때 각도만 잘 맞춰주면은 태풍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가장 오해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이상기후 때문에 태풍이 서해안으로 요즘에는 밀고 올라오지도 못해요. 아까 제일 첫 시간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 적도하고 북극 쪽하고 옛날에는 강대강 대치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느슨해져가지고 태풍이 밀고 올라올 힘이 없어요. 다 일부러만 가고, 요즘에 최근에 경향은 좀 그렇습니다. 저는 바람팀의 오혜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답변해주신 것 중에서 특히 그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한 답변을 되게 인상 깊게 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ESS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ESS 기술이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ESS 기술이 한창 각광받고 있다가 안정성 문제나 다른 문제들이 많아서 개발 속도가 느려지고 현장 적용이 어려워진다는 문제점 때문에 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한전에서 근무하신다고 하셔가지고 ESS 기술이 실제로 현실성 있는 기술이 맞는 건지, 그리고 2030 비전에 맞게끔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맞는지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바로 옆에 팀이 ESS 팀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실에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위로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가 저희 연구원 것이 제일 처음 불렀고요. 네, 저희 고창에서 제일 처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실험용, 그러니까 저희 상업용이 아니고 실증 시험용이어서. 네. 근데 그걸 이후로 계속해서 딴 데서 불이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제가 이제 거기를 위로하면서 제가 이제 드디어 산업화 단계로 진입을 했다.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설치되어 있던 것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사실은 이제 기술적인 완전한 안결성은 사실은 좀 이렇게 뒤로 밀어놓고 좀 보급 확대 쪽에 좀 치우쳤어요. 그래가지고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근데 우리가 이걸 해결하면 세계를 선도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어떤 원인을 잡아내는 건데,
근데 원인을 잡아내는 건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한 20개 언노운이 그 곱하기가 돼 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건 설계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산업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게 이제는 각각의 하나의 품질이라든가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검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단계로 진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어떤 공학에서 기술 개발 영역이 그렇습니다. 초기에 이제 벤처나 이런 데서 어떤 하나의 새로운 비전을 먼저 딱 보여줬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사고나 이런 거 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해결이 되면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 그 어떤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ESS도 여기서 뭐 그냥 꺾이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새로운 뭐 안전 어떤 무슨 그 시험 절차도 생길 거고 뭐 여러 그런 어떤 이제 그 부수적인 그런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연구가 아니라 이제 그 산업적인 영역으로 그 이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대 ESS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 보시고 싶으시면 저희 단지에 오시면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규모의 ESS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게 60메가와트 아워급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3시간 정도를 갖다가 풀방전을 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ESS의 제일 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일단 제도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 제도가 왜 그러냐면 이 전력을 갖다 꾸준히 발생시키는 안정성의 목표를 두고 그걸 갖다가 REC를 발급하는 형태로 했으면 그 구조로 갔을 텐데 3시간 동안 피크 전력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전력은 그게 없는데 산업용이나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서 운영되는 기준에는 그 피크 전력 시간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 3시간을 집중을 해서 방전을 시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차를 샀는데 차의 최고 속도가 200km가 나가요. 근데 하루에 최소한 운행하면서 무조건 3시간 동안을 풀로 200km를 밟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물론 뭐 물론 저지른 분들이 잘못을 했다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이 제도가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거는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시장이 생길 때 이 배터리는 집적을 시키기 위해서 안에 분리막을 씁니다.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전기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분리막이 견딜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열에 약합니다. 근데 그 열을 한계치까지 뽑아 올릴 수 있는 운전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만 돈을 주고 나머지에는 방전하게 되면 돈을 더 안 줘라는 제도를 갖다가 만들어서 생긴 문제가 거의 8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조금만 고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지금 그 대용량으로 그 시장 상황에서 이 전력 안정성에 기여하는 거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할 수 물론 지금 현재 상태의 양수 발전보다는 못하지만 그 전력의 배열력이란 그 변동성을 갖다 어느 정도는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분명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띤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셔도 좋고 저희 풍력학회에 이렇게 질문을 하셔도 답변을 해주라고 하겠습니다.